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책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는 영상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도 2025년이 끝나고 새해가 오고 있는 마당인데 2025년에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2025년에 석사 논문 작업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틈틈이 책을 읽는 그 시간에 2번 이상 어떤 한 권의 책을 들여다봤다? 굉장한 사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지 않은 한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2번 이상 들여다본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다락방이라는 멤버십 대상 콘텐츠에서 살짝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책인데요. 바로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 라는 마크 피셔의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밑에 저는 이렇게 접어두는 편인데요. 너무 많이 접어놨어. 이거 거의 한 페이지 걸로 한 페이지에 접어놓는 귀여움을 토한 그런 책이고요. 마크 피셔라는 문화 비평가의 책입니다. 원래는 2009년에 발행이 출간이 됐었던 그런 책이고 미국에서 이제 월가 점령 시위를 할 때쯤에 Occupy Wall Street을 할 때 그 사이에서 약간 뭐 입소문이 나고 뭐 그랬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뒤늦게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말하자면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비평이자 이 문화 비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경험이나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경유해서 우리의 무의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뭐 그런 책인데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일단은 이제 제목이 무슨 뜻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약간 오호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프레드릭 제임슨과 슬라보의 지젝의 슬로건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 라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슬로건 굉장히 와닿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 경제 체계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그에 대한 일관된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널리 퍼져 있는 감각. 을 일단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 체계와 구조의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에 완전히 이제 포섭이 되어 있어서 그 밖의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모든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문화적인 무의식까지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이 책은 엄밀한 이론서는 아니거든요.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문화 비평가로서의 관점과 함께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호칭을 붙인 이유라든지 그런 이론적인 배경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학교에서 본 학생들 혹은 내가 학생으로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나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동의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건 좀 동의할 수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크 피셔가 그러니까 이론서를 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론서를 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묶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점이 이 책에 더 쉽게 다가가고 이 책이 입소문이 나는데 더 기여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인즉슨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평소에 책을 전혀 읽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약간 나 그래도 평소에 책을 좀 읽는다 하시면 그래도 재미있게 나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구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뭐 무슨 스피노자주의 뭐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지만 뭐라는 거야? 모르겠다. 넘어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좀 공감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이 이 책의 좀 미덕이기도 하고 이 책이 좀 파워를 가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비판 내지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뭐 고민을 담은 책이라고 하면 되게 막 경제적인 얘기할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화 비평가이고 문화적 무의식에 대한 탐구도 같이 하고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막 프레드릭 제임슨을 인용을 좀 해오기도 하고 그런데
책의 시작, 출발점이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Children of Men 보셨나요? 그 미친 원테이크 씬,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영화고, 그 영화관 옆 책방으로 거의 없다님이랑 제 채널에도 아마 영상으로 올라가 있을 건데, 원작 책도 너무 재미가 있고 영화가 그 알폰소 카론의 영화 너무 재밌잖아요. 안 보신 분들 빨리 보십시오. 너무 진짜 너무 재밌어. 꼭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hildren of Men 이야기를 뜬금없이 왜 이걸로 시작을 할까?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어떤 함의냐면 Children of Men이라는 소설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설정이 그거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임신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그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면서 그려지는 SF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 아무튼 간에 이 설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크 피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임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새로운 것이 없다면 하나의 문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청년들이 더 이상 놀라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왔다는 의심, 아마도 미래에는 반복과 재조함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화비평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무의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벌써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입부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일종의 냉소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냉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냉소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젝의 글을 빌려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냉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아이러니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젝의 인용문을 가져와서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사태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을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저항도 하고, 지금 겨울님도 이런 영상 찍고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월가 시위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저항적인 행동을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저항적인 모습 자체가, 저항적인 운동 자체가 자본주의에 포섭되는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란 용어를 쓰기로 선택하였는가? 이를테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왜 나는 이런 용어를 쓰기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커트 코베인 스타일의 저항,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아니면 힙합과 같은 세태나 주류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뛰어난 시장성을 가지고 하나의 스타일화가 되어서 포섭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더 이상 어떤 외부가 없는 상태로까지 완전히 포섭해버리는 그런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으면서 벌써 어떤 문화적인 것을 경유해서 우리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나가면서 점점점 더 딥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와 불화하는 지점들은 아예 없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환경재앙. 그러니까 환경재앙, 뭐 기후위기라고 하죠.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불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논리나 이 어떤 총체적인 체계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만들어내는 지점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정신건강의 문제.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재앙에 비해서는 잘 눈에 띄지 않고 다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건강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게 개인화되잖아요. 정치화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개인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의 개인적인 원인을 따라 들어가는, 추적해가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거나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발하게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그 정신병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표는 이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과 다녀보신 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자본주의는 특히 후기 자본주의, 이 책은 후기 자본주의를 중요하게 다루니까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타파, 어떤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을 중요한 동력으로 삼지만 사실은 그 어떤 체제 못지않게 관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근데 사실 그런 균열과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거나 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지점들을 짚어주면서 그 다음으로 이런 식의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균열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교육 현장. 교육 현장에서 보니까 마크 피셔가 뭐 교육 현장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살짝 들어가 있기도 한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무기력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울증적 쾌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여기서 챕터 제목이 반성적 무기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반영적 무기력이 조금 더 뭐 그럴듯한 번역어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력 자체가 이 사회 전체,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침식시키는 그 정신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는 그냥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reflexiv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성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 상으로 그게 어쨌든 광학 용어에서 유래한 것이어서, 이렇게 반성적이라고 하면 이제 저처럼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 광학 용어지라고 이해를 하고 거울에 비친 상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반성적이라고 하면 막 성찰적, 뭐 나를 되돌아보는,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는 반영적 무기력이 조금 더 일반 대중에게는 직관적인 이해가 되는 번역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무튼 간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의 무의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만난 10대 학생 상당수는 내가 우울증적 쾌락이라 부르는 상태에 빠져있는 듯 보였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뭔가가 빠져있다고 느끼지만 쾌락 원칙 너머에서만 이 누락된 불가사의한 향유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감지하지는 못한다. 학생들에게 두 문장 이상을 읽도록 해보면 대부분 따분하다라는 이 불만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저 유서 깊은 10대의 귀차니즘이 아니라 너무 자극받아서 집중할 수 없는 문자문화 이후의 새로운 육체와 퇴조하고 있는 훈육체계의 제한과 집중 논리가 이루는 부조화다. 이들은 그 소화하기 힘듦, 그 어려움이 곧 니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며 소비체계의 논리는 이러한 오해를 부추긴다. 쾌락 원칙 하에서만 어떤 삶을 구성할 수 있고 더 장기적인 뭔가를 보기가 어려운 체계, 그러한 구조 안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따분하고 너무 즉각적인 자극에만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이 후기 자본주의적 소비자라는 주체성, 문자 이후의 주체성과 훈육 체제의 요구를 매개해야 한다는 참을 수 없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소비자적 주체성을 지닌 이 모든 개인들과 그 훈육을 해야 한다는 이 사이에서의 매개에 어려움을 느끼고.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9년에 쓰인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페이스북 같은 이 서비스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텔레비전이 어떻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훈육하는 보모의 역할을 하고 도덕성을 감정으로 대체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감정에는 오케이 막 포옹과 키스를 해주고 아닌 감정에는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감정으로 이제 도덕성을 대체하는 그런 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2025년이 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래 보이죠.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크 피셔가 2017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2025년에 마크 피셔가 너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필요한 필자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글을 썼을지. 왜냐하면 뭐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는 아직은 2009년, 2010년 이때이기 때문에 월가 시위라는 어떤 이렇게 탁 터져나오는 뭔가도 있었고 그랬던 시기여서 이제 0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year zero, 0년이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어떤 시기다.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비관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실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이거나 조금 비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5번째 챕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이제 뭐 포스트 포드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히트 그리고 영화 대부를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문화적 분위기, 지역적 특색 이런 것이 있잖아요. 바로 떠오르는 어떤 그 이탈리아 마피아의,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히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익명의 이름, 익명의 문화, 그리고 어딜 가나 천편일률적인 도시와 거리들,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익명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포스트 포드주의의 중요한 슬로건으로서 리처드 세넷의 말을 빌려오는데 바로 새로운 상황을 요약해주는 슬로건은 장기적인 것은 없다. No long term입니다. 장기적인 것은 더 이상 없고 조직화된 질서에서의 노동자들의 쭉쭉쭉 올라가는 진급 이런 것도 없죠. 주기적으로 역할을 계속 오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노동구조가 탈중심화되고 수평적 네트워크가 피라미드식 위계 질서를 대체하면서 유연성이 특히 중요해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리처드 세넷이 영구적인 불안정성이라는 이 상황이 가족의 삶에 부과하는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는 가족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이 가족을 침식해가는 그 순간의 말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불안정성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바꿔야 되고 엔잡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영구적인 불안정성 위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것을 안정시켜줄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문화적 무의식의 형태로 발현되면 이런 어떤 영원히 리메이크되는 영화들과 영원히 리부트되는 시리즈들, 영원히 다시 등장하는 유행과 영원히 유행하는 레트로 열풍, 혹은 이 책에서 또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문화적 무의식 관련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의 모순을 끌어안기 위한 기억의 재조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든지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영구적인 불안정성, 내 삶은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돈을 어떻게 계속 벌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꿰뚫는 그런 서술들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이 접어놨는데. 근데 다 읽어드릴 순 없으니까. 그리고 직접 읽어보시라고 제가 조금씩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챕터에서 대타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카프카 소설을 얘기를 하면서 카프카 소설이 여기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관료주의나 여기서 표현하는 시장 스탈린주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왜 카프카 소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가요. 그러면은 관료들은 맨날 뭐 해결해 줄 수 없대. 자기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대.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근데 뭐 재판이 영원히 지연돼. 영원한 유죄와 무죄의 유예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부조리를 굉장히 잘 포착한 소설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타자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이 얘기도. 그 뒤에 이제 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뒤에도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거 자막도 못 달고 CC로 해야 될 건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꾼 얘기, 모순 얘기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7번째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식의 모순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한 어떤 자본주의가 약속한 이상 안에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일관된 지속적인 기억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모순에 부딪히기 때문에 현재적인 것만이 특권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모순을 매끄럽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기억보다는 이제 현재적인 것이 특권을 지니게 되는, 기억의 모순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봐라. 본 시리즈라든지 메멘토라든지 이터널 선샤인처럼 우리의 어떤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영화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처음 이야기했듯이 문화적 무의식을 비평한다는 관점에서 이 영화들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느냐, 문화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뒤로 또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들로 어떤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문화적 무의식을 경유하는 비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론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읽고 나서 프레드릭 제임슨의 책들도 좀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유효한 비평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정신분석학적 무의식에 대한 비평은 나름대로 굉장히 또 학문적인 역사가 있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비평 철학들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학부를 심리학과랑 철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다닌 학교의 심리학과는 완전 뇌과학 아니면 신경과학, 인지과학, 그리고 이런 것들 위주로 배웠었거든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이트나 유응 같은 사람은 진짜 개론에서 그냥 소개만 하고 바로 넘어가고, 당연히 현대의 락강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거든요. 적어도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심리학과도 그랬고 철학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과, 철학과 모두를 다니면서 그런 계열의 이야기들을 전혀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철학과 석사도 독일 철학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궁금은 해요. 내년에 읽을 시간이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공부할 시간에 보진 않을 거고요. 틈틈이 내년에도 보게 될 텐데, 프레드릭 제임슨 책을 틈틈이 볼 수 있을까? 들고 다니면서는 일단 못 볼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화적 무의식에 대한 생각들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새삼스럽게 그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모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마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도 좀 흥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좀 재미가 있는 동시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5년이 흘렀는데요.
이 책을 이제 말미에서 이야기했던 텔레비전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이 도덕성으로 대체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세태는 더 심해졌고, 여기서 교육 현장에서 지적했던 문자 문화 이후의 세대가 겪고 느끼게 되는 매우 단편적인 쾌락과 기억들로만 삶이 이어지는, 여기서 분립 문화라고 저자가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심해졌고, 그리고 더더욱이 정신건강이나 관료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 은폐되는 방식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엄청나게 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마크 피셔가 코로나를 겪었다면, 그리고 2020년대의 소셜미디어 환경을 겪었다면, 트럼프의 당선을 보았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책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알렉스 윌리엄스가 말한 이데올로기적 잔해가 어질러져 있는 정치적 풍경 속에 있다. 다시 영년이다. 새로운 반자본주의가 출현할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여기서는 반드시 옛 언어나 전통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반자본주의는 자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 영역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다가 2008년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25년 지금은 이라고 메모를 써놨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이런 메모도 써놨어요. 생태 재앙의 원인은 어떤 비인격적인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구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재앙,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구조가 이런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주체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다가 how라고 써놨어요. how. 뭐 어떤 주체가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지? 기후위기가 발등에 떨어져도 그냥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사실. 일종의 대타자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타자는 모르고 있어요. 대타자 뭘 모르냐면, 기후위기와 생태재앙이 자본주의와 어떤 공존할 수 없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대타자는 모르고 있죠. 계속 모르게 될까? 대타자가 그것을 모른다는 환상이 유지될 수 없을 때 우리도 이런 구조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까요? 두고 볼 일이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데, 암튼 제가 옆에다가 how라고 쓰면서 밑에다가 다시금 냉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how라고 써놓고 이것도 냉소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 안에서의 그 냉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침식된 그런 사람으로서 냉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라고 썼어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되냐? 막 이런 생각? 그게 되냐? 근데 된다고 믿고 싶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모순들이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이 구조 안에서 해결되길 우리가 바라는데,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나? 해결되길 바라죠, 우리는. 근데 그게 되나? 근데 이게 밖에서 해결될 수 있고 밖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물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불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나는, 그러면 뭐 달리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한 냉소주의 이데올로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보통 나오겠죠. 저도 제 자신에게 그런 걸 느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후기 자본주의 시민인가 봐. 아, 이거 너무 옛날 영화다, 그죠? 이 대사. 아무튼간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더 하려면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땐 뭐 1시간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책인데 너무 길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런 주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물론 말씀드렸듯이
술술술 읽히는 책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네. 이거 약간 여담인데 염두하다라는 동사가 없거든요. 염두에 두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머리에 두다거든요. 생각, 염에다가 머리 두잖아요. 그러니까 염두, 생각의 머리, 생각의 앞에 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두에다가 두다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염두하다, 뭐 염두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는 국립국어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변화인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종종 합니다. 약간 여담 하나만 더 하자면 연말이니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틀린 단어가 있었어요, 최근에. 아니, 바트하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바트하게 제안 드려 죄송합니다. 바트하게 뭐. 난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바트하다가 뭐야? 근데 받다거든요. 받다. 받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밧줄을 받게 잡다. 뭐 일정이 받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트하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3번 봤어.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막 쓰기 시작했나 봐. 받다, 받게, 받아서, 받으니. 바투라는 단어 있어요. 바투. 바트 아니고, 심슨 아니고, 바투. 바투 잡다. 줄을 바투 잡다, 받게 잡다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갑자기 맞춤법 얘기로 끝났는데 아무튼 2025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또 길게 얘기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요 정도 분량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 책도 좀 재밌게 읽은 책인데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연말, 평안한 연말, 그리고 즐거운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